한국은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세계 최정상급의 조선업, 사실 함정에 들어가는 전투 체계나 이지스 레이더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함정 자체 정밀도만 본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의 조선업이 부럽고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강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을 얘기했던 얘기는 결국 본심은 중국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조한보입니다.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이고요. 북한전문 유튜브 대성광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내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거래 중심적 동맹관입니다. 그 동맹이라 하더라도 남는 장사여야 된다. 물론 동맹이라는 건 남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노골적으로 협상해서 동맹을 압박하는 정책을 펴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의 국방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동맹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맹은 또 미국이 원하는 동맹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미국의 국익의 상당 부분 증진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진 배치되어 있는 미군, 그러니까 미군의 주력은 해외 원정군입니다. 미 국내에 있는 주 방위군이나 본토보다는 사실은 해외 원정군이나 해군력이 사실은 좌우하거든요. 그 중에서 전진 배치되어 있는 미군들, 그러니까 주요 전진 배치되어 있는 지역이 유럽, 나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반도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미 트럼프 일기 때 철군을 압박을 한 적이 있고 우리도 철군 카드를 꺼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더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방위비 압박이 있고 주한미군, 그러니까 해외 미군 주둔 분담금 압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토 같은 경우는 원래 합의가 GDP 2%까지 국방비, 방위비를 이제 지출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1%를 지출하는 국가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냉전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미국에 의지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압박을 한 거죠. 방위비를 올려라. 방위비를. 그러나 우리는 2.5% 정도 내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내고 있죠. 분단 체제니까. 일본은 이미 1%였는데 2%대로 올리기로 이번 이시바 트럼프 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5%를 내고 있으니까 사실 방위비 압박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충분히 내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방위비와 주둔 분담금 두 개가 다 있었죠. 근데 한국은 이제 방위비는 충분히 내고 있으니까, 국방비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와서 주둔하고 있는 분담금, 주한미군이 와 있어 돈을 쓰니 그걸 좀 분담을 해라라는 게 분담금이거든요. 그 인상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려줬어요. 많이 올려줬어요. 그래서 2026년 기준으로 한 1조 6천억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100억 달러까지 올려라라고, 아직 공식 압박은 아니지만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1조 6천억에 거의 8배, 9배거든요. 지금 그게 우리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분명히 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 압박의 카드가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협상이 새로 시작돼야 되죠. 물론 바이든 정부 타결했지만,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상 압박이 있을 거고, 100억 달러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대폭 증액을 요구할 거다. 그리고 만일에 여기서 협상에서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철군 카드, 완전 철군은 어렵죠. 축소라든지 마지노선 철군까지도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지금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민주당 모두 주한미군을 현 수준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의회의 결의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의회가 못 거둘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 혹은 감축을 주한미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결정을 못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동맹을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동맹인
덴마크의 그린란드 영을 넘보거나 캐나다, 동맹인 캐나다를 주에 편입시킨다고 하는 정도의 압박을 할 정도면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카드, 활용할 카드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한미동맹의 탄생의 배경은 6.25입니다. 6.25가 발발하면서 북한의 남침, 소련의 지원, 중공의 참전, 이걸로 인해서 냉전 체제의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아주 컸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최전선이 한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한미군, 유엔군이 파견이 됐었고, 유엔군이 모두 철수한 뒤에도 유엔군 사령부는 남고 주한미군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모자가 3개입니다. 하나는 주한미군 사령관 모자, 물론 별 4개 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관 모자, 그 다음에 한미연합사 사령관 모자, 이 3개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주한미군이 위상이 얼마나 강한지 알겠죠. 그런데 냉전 체제가 붕괴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6.25가 터지고 북한을 막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미동맹의 목적은 뭐냐?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의 군사적 범위는 어디냐? 한반도예요. 한반도. 그런데 이게 냉전 해체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냉전이 무너지면서 이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최전선이 아닌 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국방력이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세계 국방력 5위, 6위 왔다 갔다 하거든요. 행복이 없어서. 그렇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소련 그 앞 전초병으로서 북한 이 개념이 이제 바뀐 거죠. 소련 체제는 무너졌죠. 공산주의권은.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어떤 대결 구도가 아닌 게 되어버린 거죠, 이제. 그리고 한반도의 방해 역량은 과거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어서 이제 전략적인 타겟, 목표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오바마 정부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냉전이 붕괴되니까 유럽의 미국의 외교안보 공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제일 위는 변할 수 없는 부동의 위치는 유럽입니다. 두 번째 위치는 어디냐? 중동이에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석유. 한반도는 3번째입니다. 중요성이. 그러니까 제일 많은 해외 원정군이 유럽에 가 있었죠. 그리고 중동은 걸프전 2차례 테러와의 전쟁 항상 열점지대였죠. 근데 이 그림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동유럽, 소련 동유럽, 체코,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런 동유럽 지형이 모두 나토에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적이 아니라 동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 소련의 연방이었던 국가들도 나토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을 전면 침공할 수 있는 러시아, 구소련의 위협은 사라진 겁니다. 지금 전쟁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잖아요. 유럽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럽의 많은 미군들을 조준시킬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여기 빠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동의 위상이 약화됐어요. 시에일가스로 인해서 미국이 석유를 수입하던 국가에서 수출하는 국가로 변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서 중동에서도 발을 빼죠. 아프가니스탄 철군. 그 다음에 중동에서 모두 철군하기 시작합니다. 병력을 빼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병력이 줄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어디가 더 중요해지느냐? 바로 중국이죠.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 전략이 뭐냐? 피보트 에이시아, 아시아 중시 정책, 아시아로 돌아간다. 아시아 회귀 전략. 누굴 잡으려고? 중국이죠.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내세웠던 전략이 뭐냐? 리밸런싱. 뭐냐면 해외에 있던 원정군을 재균형, 유럽과 중동에서 병력을 빼서 아시아에 재배치하는 전략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피부터 아시아입니다. 에이시아요. 근데 이거 트럼프 정부 때는 뭘로 바뀌느냐? 아시아가 이제 인도퍼시픽, 인도태평양으로 더 공간이 확장이 돼요. 아시아가 태평양 전역으로 인도양으로. 왜? 인도는 중국과 연소거든. 그러니까 중국을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와
이제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국 포위 전략으로 바뀐 게 바로 트럼프 정부예요. 그 트럼프 정부 때 인도 태평양 전략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일기가 끝나고 바이든 정부가 집권을 했지만 바이든 정부가 모든 트럼프 정책에 X표를 놨거든요. 근데 딱 하나만 동그라미 표를 놨어요. 인도 태평양 전략. 그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더 강화했어요. 쿼드, IPF, 민주주의 세계 정상. 이게 다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이기가 출범했는데 트럼프 이기도 결과적으로 한 놈만 잡는다거든요. 그게 바로 중국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모든 오바마 정부 이후에 미국 외교안보 전략에서 주적은 중국으로 바뀌었거든요. 뭐라고 전쟁이 있지만 사실 주적은 중국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어떻게 했죠? 미일은 됐는데 한미일이 안 됐거든요. 이걸 묶어놓은 게 바이든이거든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윤석열 정부는 그걸 받아들였죠. 한일 관계로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끝나고 나 오늘 행복하다 그랬거든요. 이게 미국이거든요. 중국을 잡으려면 한미동맹도 필요하고 미일동맹도 필요하고 한미일 삼각구도도 필요하거든요. 이걸 만들어 놓은 게 바이든이거든요. 느슨하게나마. 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2월 7일 미일 이시바 트럼프 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이 한미일 협력 체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기에서도 중국이라는 주적을 경제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 잡는다는 목적은 주저앉힌다는 목적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죠. 자, 주한미군 28,500명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이 주일미군은 섬이잖아요. 대륙에 붙어 있질 않잖아요. 근데 주한미군은 어디 있죠? 중국이랑 붙어 있는 대륙에 전진 배치되어 있단 말이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 진 이유 중에 하나도 영국 도버 해협, 영국 공방전, 영국을 눈에 보일 정도 거리의 해협을 건너지 못해서 졌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몽고가 일본을 결국은 점령을 못했잖아요. 바다를 못 건너서. 바다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국이 대만을 호시탐탐 넘보지만 바다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어요. 바다를 통해서 대규모 인원을 수송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 만일에 이 중국을 압박을 하는데 주한미군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한미군은 지금 캠프 험프리스 평택에 본부가 있거든요.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육상 병력이 혹은 전진 배치된 공군기지가 만일에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중국에겐 비수가 되는 거죠. 주한미군의 주력 탱크와 장갑차들이 만일에 전속력으로 질주하면 만주까지 가는 데는 한나절 정도밖에 그것도 안 걸려요. 그러면 사실은 이 세상이 탈냉전 이후에 외교안보 전쟁 환경이 구조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중국만 타겟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북한만 타겟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잠재적으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은 뭐죠? 항구잖아요. 이동성이 아주 강화된 지역이에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한 게 사실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의 구축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주한미군은 오로지 북한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미 탈냉전 이후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에 있어서 주한미군은 비서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사드 성주 배치 때 중국이 그렇게까지 날뛰었던 이유는 뭐냐, 반발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중국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은 아주 소중한 입장이죠. 주한미군이 있는 미국과 주한미군이 없는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전략적 균형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절적으로 필요하죠. 확장 억제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모든 감시, 정찰 능력부터 시작해서 절대적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기여하는 게 주한미군이거든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국에게도 주한미군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또 잠재적으로 러시아도 견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일에 철수시킨다? 그러니까 의회가 막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거래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에도, 미국의 방위에도, 한국의 외교안보에도, 미국의 외교안보에도 지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카드를 쓸 수 있을지언정 실제 철수하거나 대폭 감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그래서 안 된다. 그건 단기적인 이익만 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 직후 한국 조선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 언급 또한 같은 맥락인 건가요? 미국의 군사력은 사실은 해군력이에요. 전쟁 영화 보면 항상 제일 먼저 분쟁이 일어나면 뭐가 뜨죠? 바다에? 항공모함이 뜨거든요. 그 항공모함 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세계의 외교 안보의 절대 강자로서 위상을 정립해 왔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의 해상 패권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급속하게 해군력을 증강을 시켰습니다. 미국의 전력이 해상 전력이기 때문에 중국의 전력도 해상에서 미국의 전력을 봉쇄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거든요. 그게 A2AD 전략이에요. 안티 억세스, 반접근, 에어리어 디나이얼, 지역 거부. 그러니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중국 본토에서 원거리 해상에서 미 해군력을 괴멸시키겠다는 게 A2AD 전략이거든요. 모든 게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핵심이 뭐냐? 해군력 건설이에요. 중국은 급속히 발전하는 해군력에 비해서 미국의 해군력 발전은 속도가 더뎌요, 지금. 질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겨우 버티고 있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는 함정 척수면에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앞섰어요. 중국의 조선업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미국의 조선업은 정체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쇠퇴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양적인 측면에서의 함정 척수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미국은 초조하기 시작해진 거고, 이 상황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조선력을 가졌다는 데 주목한 거죠. 중국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조선 능력은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한국에 못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눈에 봐서는 한국의 조선업은 아주 매력적인 거죠. 이 한국의 조선업을 미국의 전략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업을 콕 집어 얘기한 거죠. 거꾸로 한국의 조선업에 주목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중국과의 해상 분쟁의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이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은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세계 최정상급의 조선업에 사실 함정에 들어가는 전투 체계나 이지스 레이더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함정 자체 정밀도만 본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의 조선업이 부럽고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느 경우를 보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을 얘기했던 얘기는 결국 본심은 중국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확실한 동맹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미국은 아직도 상대적인 이 국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절대 강자입니다. 전 세계 GDP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미동맹이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은 과거에도 중요했고 또 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친미든 반미든. 지금도 한미동맹은 양쪽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향후 미래에도 한미동맹은 상당 기간 동안 서로에게 유용해요. 그러나 동맹은 영원하지 않아요. 동맹은 서로가 필요할 때, 절실할 때 동맹을 맺는 거지만 효용성이 끝나면 미래는 없이 깨지는 게 동맹이에요. 삼국지라는 책이 그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조조라는 강자, 절대 강자에 대항해서 손권과 유비가 어떻게 하죠? 손을 잡고 싸우죠. 적벽대전에서.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제 위초고 삼국이라는 이 새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비로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유비와 손권은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잖아요. 동맹이 그런 거거든요. 동맹은 언젠가 깨진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도 아니다. 그러니 한미동맹은 중요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이 불확실성 시대에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코리아 이니셔티브다. 코리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으로 고안한 건 사실은 트럼프가 아니에요. 아베입니다. 일본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안을 했고
그걸 트럼프가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판 세계 전략이 인도태평양 전략이거든요. 대한민국은 항상 북한을 보니까 북한의 프리즘으로 세계를 봤거든요. 북한 핵 문제로 모든 게 외교안보 전략에 북한 핵 문제, 북한.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은 이제 몸집이 커졌다. 세계 10위의 경제력, 세계 5위의 국방력, 세계 최정상의 문화력, 한류.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국가로서 세계적인 시야를 갖춰야 된다. 북한 프리즘으로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세계 국가로서, 글로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의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풀고 북핵 문제를 풀고 평화 통일을 견인해 나가는 시야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히고 우리 세계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세계 전략, 여기에 안보, 그다음에 경제 발전, 통일 이런 걸 녹일 수 있는 이제 한국형 세계 전략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한국 국익 중심의 코리아 이니셔티브 이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